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그 인물 용어 편부터 시작해서 최신 핫 이슈까지만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도심 내 소규모 물류 거점을 만들어 놓고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오프라인 매장이래요. 이게 이제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오프라인 스토어이지만은 고객이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가 없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배달원이 다크스토어에서 이제 물건을 수령해서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중간에 플랫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인건비와 인테리어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 다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유통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버스 중공영제가요, 최근에 창원에서 버스 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 파업 이후에 창원에서 이 버스 중공영제를 또 추진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이게 이제 우리 용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 운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되는 건데요. 회사 경영과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적자 노선의 감차, 차를 줄이는 거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원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랏돈, 정부돈, 지방정부 이런 데들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경영 효율성 저하가 또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경영 개선 같은 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안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는 돈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건데요.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이 버스 체계 개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청계천 복원사업이었잖아요. 예, 그 중에 일환의 한 가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차로제 도입하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됐었죠. 자, 이제 요 버스 준공영제였고요. 그린 수소, 이게 수소 그러면은 우리는 물만 생각하고 다 청정 에너지일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수소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인데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나 물 등 화학 성분으로 존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요, 이런 거 화석연료에서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또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 온난화 막자고 수소연료 쓰자는 건데 그런데 또 이산화탄소 발생하면은 그거 말짱 꽝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브라운 수소와 그레이 수소는 각각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수소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수소들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수소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수소는 블루 수소라고 불리고요.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만든 수소가 그린 수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 같은 것들로 와야지, 요 브라운 수소나 그레이 수소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이 수소를 이용하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패닉 바잉. 요즘에 이게 부동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가격에 상관없이 물자를 과다 구매하는 매점 매석 현상인데, 패닉 바잉이 부동산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재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측해서 구매하는 현상이 되는 건데, 사재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라면도 사다 놓고 쌀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패닉 바잉은 전쟁이나 전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공포가 있을 때 과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17 대책 이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 기다리면 늦는다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론도 있어요. 이게 통계를 잘 들여다보면 패닉바잉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떠들 때 그때 집을 막 사들이는 경향이 있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작전 세력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아직 소수 견해긴 하지만,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이유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보다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력해질 것을 예측하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법인이나 이런 데들이 자기네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팔기 위해서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휩싸여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면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상투를 잡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기에 뛰어들어가면 투기 수요에서는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실제 통계로도 지금 매입하는 경향이 실제 패닉바잉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패닉바잉이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불순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진짜 여기에 야 지금이 마지막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 만큼 사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남은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이걸 사들이는 수치는.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히트를 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1년에 그때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런 동반성장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운찬 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동반성장위원장이 되어서 이건 이제 요 이익공유제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판매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순이익을 나누는 방식, 그 다음에 이익 목표의 초과분을 나누는 목표 초과 공유제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좀 떠오른 것은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익공유제에 관련된 입법화를 이제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평폭력이라는 말은요 좀 고급진 말인데 프란츠 파농이라는 그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계층 사회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봐봐요. 가정폭력 벌이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밖에서는 딴 사람들한테 되게 굽신거리는 거 알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차별받아요. 그러면요, 그런 그 억압을요, 어디 와서 푸냐면 이런 것들을요, 술 먹고 집에 와서 마누라 때리고 그 다음에 자식 때리고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들 많거든요. 꽤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식이 크면 아버지 그만하시죠. 아버지를 한번 넘어뜨려야 돼. 할 수 없어. 물리적인 힘을 쓰니까. 팔을 꽉 붙잡는다든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이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안 멈출지도 몰라 어쩌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데요, 자 이게 이런 이제 폭력 상황들이 오는 게 이제 보면은 이게 수평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런 수직 폭력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높은 계층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들 억압하고 이런 거는 수직 폭력인 거예요. 수직 폭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보다 좀 더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이렇게 되는 걸 수평 폭력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들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해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층 사회에서 약자가 더 약자인 계층의 증오심을 돌려서 희생양을 삼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이고 억압을 받으면 이거 억압이 어디론가 분출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용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인류에는 항상 어느 시대나 이럴 때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자, 수평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핫시사인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또 전월세 3법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따른 후폭풍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교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이 이제 국회 속전속결로 통과가 됐죠. 전월세 상한제 그래가지고 5% 이내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월세 상한제를 정하게 했는데요. 이거 몇 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5% 이내 범위니까 최대가 5%라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을 많이 크게 못 올려요. 신규 계약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있던 사람이 계속 살아갈 때에는 상한제에 제약을 받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제도에 따르면 2년까지 이제 계약 기간을 살잖아요. 그럴 때 한 차례는
한 차례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 4년까지 계약갱신해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줬던 것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요거는 전산 시스템에 갖춰지는 내년에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반드시 부동산 거래하면 얼마에 어떻게 거래했다는 걸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까지, 요거까지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그 얘기들이 요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부동산 대차 형태인데요. 외국에는 다 월세죠, 월세. 월에 임대료를 내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 소유하는 집에 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경제 개발할 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벌어졌었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윳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월세가 아닌 전세 형태로 집을 빌려주기도 했죠. 그러면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은 올라가더라도 실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돈까지는 없고, 월세는 살기 싫은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서 목돈을 주면 집주인은 그 목돈을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면은 이자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돈을 굴리는 겁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만들어준 통장의 금리가 12%였어요. 12%. 그냥 2% 아니고 12%. 근데 그 통장 뭐였겠어요? 요구불 예금. 즉, 예금 맡겨놨다가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이에요. 근데 그게 금리가 12%였으니 정기저축, 정기적금은 장난 아니었겠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세제도 점점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지금은요, 은행 가봐요. 돈 맡기면 금리 얼마 줘요? 1% 줘요? 안 줄 것 같은데 1%도? 맡길 수 있어요? 정기적금 같은 거, 정기저축 들어도 1점 몇 %밖에 안 줄 것 같은데? 응? 그러니 전세는 없어지는 제도예요. 근데 전세 없어진다고 했다고 또 욕을 막 하죠. 경제 현상이에요. 욕할 걸 욕해야지. 경제 현상이라고요. 전세 제도가 지금까지 잘 떠받들여 줬지만 저금리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럼 지금 왜 전세가 있냐? 갭 투자하려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여서 얼마 안 되는 그 갭, 집값과 전세금의 갭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갭만큼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사두고 투기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를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부가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어. 사실은 정부가요, 잘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정부가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은 올렸죠. 세금은 올렸어. 세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대차 보호제도 바꿔갖고 임차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자기네한테 세금 더 걷는 것을 임차인을 전세 있는 사람 월세로 돌리고, 다달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월세 있는 사람 월세를 올려받아서 그 내야 될 세금을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전세를 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논리를, 전세를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세를 왜 주죠? 돈 있는 사람은 전세를 안 줘요. 내가 진짜 돈 있는데 집이 여러 채야. 그럼 월세를 주죠. 전세를 왜 줍니까? 전세 줘서 그 돈 가지고 어디다 굴리려고?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놔 봐야 이자가 안 붙는데? 월세 받는 게 훨씬 수익이 높은데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미 돈 있는 사람은 임차를 줘도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올린다는 가능하죠. 월세금을 올려받겠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된다?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돈이 없는데 나도 부동산 이거 굴려보고 싶어서 갭 투자에 뛰어든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거기서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기 돈 조금 보태갖고 집을 사둔 거라고. 이 사람들이 당장 이걸 월세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그거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보증금 어디서 나서 돌려줘요? 정부가 대출도 많이 막아놨는데 이제 못 돌려줘요. 이거 분석이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못 돌려주게 돼 있어요. 시장을 분석해보면 그래요. 일부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원래 자금이 많은 사람은 그 월세를 좀 올려받는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건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전세 줬던 사람이 이를테면은 월세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몇몇 군데 이렇게 부동산에 전화해서 기사를 쓰는 거라며요. 그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고요. 만약에 진짜 데이터도 전세가 좀 줄어든다면 뭘 감안해야 돼요?
원래 전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제도예요. 전세는요. 메리트가 없어요. 투기 목적 아닌 이상은. 전세를 주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기 광풍이 불기 이전 상태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사람들이 막 다 뛰어들고 있고 아까 패닉바잉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전세가 줄어드는 속도를 감안해서 지금 전세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게 이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맞는 분석인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기사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왜 이런 기사를 자꾸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는지, 기자들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로는. 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게 그래서 전세 월세로 잘 못 돌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못 돌릴 거예요. 한번 지켜봐 보세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전세가 빨리 소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썼지만 저는 이거 동의 안 해요. 이 부분은 이런 분석이 많아서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건 크게 동의는 안 돼요. 지켜보자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기존에 돈 있는 사람은 전세를 줬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폭풍이라고 했는데 언론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거나 부동산 관계된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 구는 거 이외에는 좀 이게 그 안개가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분석이 맞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제가 안 되면 펜대를 놓든가 해야겠네. 그죠? 전망은 틀렸으니까. 펠레도 근데 맨날 틀리면서 계속 예측하던데. 아무튼 간에 제가 맞을 거라고 기대해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개정해서 이제 이거 보유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 매기는 거 하고요. 소득세도 매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양도 차익에 관련된 것도 매기고,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은 참, 이거는 개인이 한 거랑 이건 법인세법은 법인 투자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이제 양도 소득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율도 올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네. 자, 제가 많이 또 왔네요. 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이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올렸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종부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야 됩니까? 1%를 위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매매 임대 제도를 이거를 막 권장했다가 그 전에는 이제 세금 안 내고 임대 사업한다고 이거 세금 내면서 임대 사업하라고 요거 이제 제도를 이렇게 바꿨다가요. 그랬다가 이 임대 사업을 허용해 줬더니 혜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자꾸 이제 갭 투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한다고 정부가 체면을 구겼죠, 많이. 그러고서 이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요. 네, 정부가 이건 실책한 거예요, 100%. 정부가 잘못한 거, 예측을 잘못하고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끔 해서 유인하면 오히려 건강한 임대 사업자가 늘어날 거다 생각했지만 그게 갭 투자를 늘리는 방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임대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아파트는 또 제외되고 나머지를 10년 임대 의무 하는 것만으로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를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월세 3법 통과 후폭풍은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정책들이 강력해가지고 이거 부동산 가격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역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장마 아닌 기후위기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거는 요 얘기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게 사상 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54일간 장마가 지속됐다, 이런 건데 이거 기상청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정체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이게 이제 매우 느리게 이제 이동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장마가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 있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겨울철에 잠깐만, 이 시베리아 기단은 완전 겨울이니까 이게요. 장마는 이런 거예요. 장마는 그 다음에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요. 이쪽에서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어요. 오호츠크의 기단. 요즘에는 기단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오우츠크의 기단이 있고요. 이 기단은 차갑겠죠. 근데 바닷가 쪽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데 습해. 그리고 여기 여름이 되면 남쪽에서 남태평양 기단이 와요. 남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따뜻한데 습해. 바다 쪽에서 오니까 습한 애 둘이 와.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요. 여기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가 힘이 좀 셀 때는 얘가 밀고 내려오고 얘가 또 힘이 세지면 밀고 올라가고 그런데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으니까 또 습한 공기들인데 엄청나게 이게 응결돼 가지고 비가 오는 게 이게 장마잖아요. 이게 장마예요. 근데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장마가 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오우츠크 기단이 좀 힘이 있어.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얘가 세지면 밀어 올려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얘가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이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을 지나가는데 얘가 이 굉장히 차가웠을 때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 바람이 세가지고 이게 타고 나갈 때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느리게 나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힘이 약해져서 느리게 나가는 거예요. 느리게 나가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 이후로 또 정체전선이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이러고 있고 중국 같은데 그래서 이 중국에 비 엄청나게 왔고 우리나라 비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또 물이 다 일로 흡수돼서 이렇게 되니까 저 남쪽에 가서 호주 같은 데는 비가 안 오고 한 6개월간 비가 안 오고 심각해요 지금. 이상기후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블로킹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어 기억해 두세요. 블로킹 현상. 자, 이게 동시베리아 및 북극의 이상고온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이게 단순 장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런 이유로 장마는 이미 사라졌다. 예전 개념이다.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상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터에 오히려 장마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예년에 우리가 설명하던 방식의 장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논쟁적인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저의 지금의 판단이니까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같이 입혀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입혀서 또 판단을 잘 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10월 달에 조금 더 예쁜 뉴스들 많이 들고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